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쿠팡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 먼저 쿠팡 이전의 인터넷 쇼핑몰들은요, 오픈마켓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던 네이버나 옥션, 지마켓 같이 판매자들이 가상의 이런 상품을 이렇게 가상의 스토어를 만들어 놓고 이 플랫폼들은 검색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에서 노출돼서 결제까지 이루어지면 이렇게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오픈 마켓이었고요. 쿠팡도 이것을 마켓플레이스라는 형태로 11%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쿠팡이 이제 2014년부터 로켓 배송이라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커지고 또 공격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쿠팡의 핵심은 이 로켓 배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로켓 배송은 이렇게 판매자들이 직접 주문을 받아서 택배사에 넘겨서 고객집으로 발송하는 이 시스템이 아니고, 쿠팡은 주문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좀 예측을 해서 캠프라는 자산 물류센터에 미리 직매입을 해놓습니다. 그 가격은 한 30에서 35%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으로 이제 직매입을 해서 주문이 발생하면 쿠팡맨, 쿠팡 친구라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로켓 배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로켓 배송을 해주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 여기는 받지만 여기는 안 받고, 배송료, 뭐 박스값 이런 거 다 쿠팡에서 다 책임져 주는 시스템. 이게 바로 로켓 배송이고, 요거를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세계닷컴 역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직매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이즈는 조금 작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쿠팡의 재무 상태를 볼 건데요. 쿠팡이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십니다. 영업이익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영업이익이 과연 중요한 것인가? 특히 이렇게 유통을 크게 하는 회사일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매출 총이익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전처럼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에서는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는 여기서 이 공급사한테서 바로 수수료 매출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쿠팡 로켓 배송이나 지금 현재 굉장히 이 주목받고 있는 SSG닷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하고 내가 재고 자산으로 등록하고 판매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요 과정, 즉 운반비를 우리가 빼고, 운반비를 빼고 과연 판매가와 매입가가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그게 바로 원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유통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총 이익률을 우리가 볼 거고요. 실질적으로 쿠팡이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쿠팡이나 그죠? SSG나 지금 기사님들이 다 이 계약을 통해 가지고 뭘 한 400에서 한 400, 300만 원, 뭐 350 그 정도의 지금 한 권역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물량까지. 그 물량이 넘어가면 더 받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고정비의 성격이 약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분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출 총이익이 그죠? 더 중요하지 않겠냐? 원가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쿠팡이 2014년부터 로켓 배송을 시작했는데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현재는 16.8%입니다. 이마트몰하고 신세계몰, 이쪽은 아직은 안 나와 있는데, 이마트몰, 신세계몰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수수료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라서 의미는 그다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다른 인터넷 업체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뭐 규모는 쿠팡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만 신선 배송 중 25% 정도 나오는 거고, 직매입을 하는 회사 홈플러스 같은 경우 30% 정도가 그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쿠팡의 원가 경쟁력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신선 배송 같은 게 실질적으로 더 늘어나고, 쿠팡 자체가 규모의 경제나 또 어, 어떤 그 구매력을 확보를 하게 되면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는데, 쿠팡이 지금처럼 오픈 마켓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이렇게 쌓아서 팔게 된다면 요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쿠팡의 이 매출 총이익률이 또 낮은 이유가
쿠팡은 지금 이 로켓 배송 시스템을 할 때 실시간으로 최저가에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아까 전에 이제 또 설명을 해드렸듯이 로켓 배송에서 여기서 30에서 35% 정도로 지금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해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1,000원이면 그죠. 30에서 35%를 떼고 700원을 받는데 여기서 내가 여기 있는 온라인 최저가랑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서 드는 아까 요 뒷단에서 드는 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모두 나의 몫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 온라인 최저가 경쟁을 하느라고 조금 또 이 매출 총이익 자체가 좀 낮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쿠팡이 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계속 가는 이유, 매출이 이렇게 크게 증가함에도 영업이익률이 계속 마이너스 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매출 총이익률이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낮고요. 마트 같은 경우는 30%는 그냥 나오죠. 두 번째는 이 판관비 비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판관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또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쿠팡이 다른 이제 이런 인터넷 상거래 업체보다 굉장히 유리한 게 또 있습니다. 반대로 바로 돈을 늦게 준다는 겁니다. 돈을 늦게 줘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배송 받아보시면 구매 확정 버튼이 있죠. 누르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하지만 이게 7일 있으면 자동으로 눌러지고 그 다음날 바로 돈이 들어옵니다. 영업일로요. 그러면 뭐 배송하고 뭐 8에서 10일 안에는 거의 돈이 들어온다고 보셔야 되고, 옥션과 지마켓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개업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돈을 바로 줍니다. 수수료 떼고.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주는 방식이 있고 일주일에 70%씩 주고 나머지 이 30%, 잔여 30%를 말에 이렇게 지급하는 주정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쿠팡이라는 곳은 실질적으로 여기 내재 현금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매출에 비해서. 그러니까 쿠팡이라는 회사는 이 운전 자본에서 굉장한 수혜를 잇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운전자는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현금이 굉장히 많은 거죠. 매입 채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쿠팡은 이 점에서는 유리하다. 로켓 배송이라는 게 수수료를 받아오는 것도 있지만 일단 내가 돈을 받고 안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갑의 위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 대금 결제나 발주 부분에서 굉장히 갑의 위치에 있다는 거는 이 쿠팡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마켓 컬리 이런 쪽하고 또 비교를 해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운전자산 쪽도 굉장히 이렇게 많은 편이고, 이렇게 이베이 같은 곳을 보시면 거의 없고요. 지금 거의 고객 예수금, 그러니까 이베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이베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베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내가 필요한 운전자산을 판매자에게 받는 방식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를 줍니다. 예를 들면 스마일페이를 쓰시면 뭐 2%를 드릴게요. 그죠? 네이버 페이 쓰시면 저희가 이자를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베네핏을 줘가지고 내가 운전 자본을 확보하려고 하고, 쿠팡은 그냥 이 판매자들에게 돈을 안 줘서 운전 자본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회사가 유지되는 거는 당연히 규모 면에서 오는 그 어떤 특성이고요. 또 이런 로켓 배송이 있기 때문에 거의 내가 물건 보낸 지 2달이 넘게 돈이 안 줘도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쿠팡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금 결제 시스템에서 규모가 늘림에 있어서 판매자들은 약간의 이 대금 결제 고통을 받지만 그 고통받을 만큼 역으로 쿠팡은 전혀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고 반품해줄 거 다 해주고요. 환불해줄 거 다 해주고 물건 돌릴 거 다 돌릴 수 있고 규모가 늦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쿠팡이라는 회사는 재고도 잘 되고 6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보임에도 크게 흔들림이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대금 결제 구조가 굉장히 늦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매출 성장률이 뭐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뭐 60%뭐 이 정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그 이마트 같은 데 보시면 20%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금 결제 시스템이나 어떤 어 판매자를 연결하는 방식이 쿠팡이 굉장히 이 성장에 유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쿠팡이 지금 굉장히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바로 이 인건비 비중이 되게, 지금 이렇게 판관비가 이렇게 있는데 판관비가 딱 봐도 굉장히 많죠. 지금 매출이 700만인데 판관비가 192만입니다. 그러면은
판 거의 3분의 1을 지금 판관비를 썼다는 거고요. 지금 요렇게 아까 물건 판값에만 따져도 이게 지금 그걸 넘어버리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이렇게 쿠팡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 물건을 사서 이 판값 요거에 대한 이익만 내가 따졌을 때 요 이익에서 넘는 그걸 넘어버리는 인건비와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수수료는 왜 하나? 수수료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쿠팡 플렉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분들하고 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이거는 임금이 아니고 인건비가 아니고 수수료고요. 그리고 캠프에서 캠프로 가는 거 있죠. 캠프에서 캠프로 가는 거. 요것도 네, 이분들도 근로자가 아니고 특수고용직이니까 요것도 용역이라서 요거 두 개는 큰 비용 명명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고 그냥 더했습니다. 그래서 운반료까지 싹 더하면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팔아서 번 돈보다 이거 갖다 주고 분류하고 쌌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중은 지금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즉 쿠팡이라는 회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인건비에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이커머스 업체가 왜 이렇게 흑자준이 안 되냐 하면은 배달의 민족 같이 마케팅을 많이 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마케팅은 그다지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친구들이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얘들은 아까 전처럼 쿠팡의 입장이 아닌 쿠팡의 입장이 아닌 옥션 G마켓 네이버 같이 그냥 네, 중간에서 이렇게 팔아먹기만 하는 오픈 마켓이고 실질적으로 나는 광고 수익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이 회사 규모가 커진다고 이 비용이 증가하진 않지만 쿠팡같이 직매입해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이 뒷단의 어떤 영업 활동을 다 전담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인건비가 말이 안 되게 올라가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 바로 내가 물건 팔고 남은 이익을 그냥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광고 선전비 자체도 지금 올릴 여력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쿠팡만 그러냐? 직매입을 하는 다른 회사 예를 들면 SSG닷컴, SSG닷컴도 그냥 100% 75%죠. 근데 운반료까지 올려버리면 100%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물건 팔아서 갖다 주고 나면 이 박스가까지 다 합하고 나면 이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제가 뭐 소모품, 비품 이런 것도 안 넣었거든요. 뭐 테이프 같은 것도 소모품일 거고요. 뭐 비닐 팩 같은 것도 소모품일 건데 그것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 이커머스 자체가 실질적으로 배송료 인건비 때문에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여기도 보시면 컬리 같은 경우는 마켓 컬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전부 다 이게 외주 처리, 용역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야기하는 걸 보면 거의 92% 나오고 있는데 광고 선전료, 판매 촉진비 있죠. 광고 선전료, 판매 촉진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뭐 쿠폰을 썼다든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 합쳐보면 얘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만 마켓 컬리는 어 신선 상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선 상품만 하니까 그래도 조금 매출 총익이 나오는 걸 보니까 마켓컬리가 하는 거 보고 쿠팡이 마켓컬리를 하는 거 보고 쿠팡도 역시 어떤 걸 알 수 있냐? 신선 배송이 마진율이 더 좋구나. 그죠? 지금 똑같이 물건 갖다 주고 마켓컬리가 쿠팡 프레시보다 훨씬 더 물량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 인건비, 수수료, 운반료, 매출 총액 했을 때 92%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17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배송을 해주는 단가나 판매에서 남는 이익 자체가 신선식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수익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SG닷컴도 이마트 이런 쪽에서 신선 배송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의 믹스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달라지는구나. 이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즉, 쿠팡이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말씀해드린 것처럼 이 쿠팡 자체가 원가 경쟁력이 없는 이유가 쿠팡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쿠팡이 너무 다양하고 많은 물건을 그죠? 이거를 자기 창고에 쌓아놓고 로켓 배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쿠팡에서 아르바이트 뭐 피킹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 이게 상품 종류가 많고 또 그거를 이제 피킹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 엄청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 뭐 그냥 채용 들어가서 하루 10만 원, 한 10만 원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피킹 알바 지원하면 바로 합격되듯이 수요는 엄청 많고, 그 이유가 주문의 양도 있겠지만 물건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D도 이게 물론 이게 로켓 배송은 MD라는 이제 분들이 정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관리가 힘든 게 아닌가. 너무 종류가 많아서 쿠팡 로켓 배송 정말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로켓 배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관리가 힘든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거는 판매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을 쿠팡이 다 해주고 있는 건데 규모에 따라서 규모에 또 비경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약간 들기는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쿠팡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인건비 비중이 높았는데 최근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제 좀 경제가 조금 느려지면서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액이 조금 폭은 둔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전에는 조금 최저임금이 낮았다는 평은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PPP 기준으로 이태리, 한국, 일본 있는데 물론 일본은 이제 좀 고령화 사회고 워낙 이쪽은 고급 소재 산업이 많아서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이제 우리나라와 비슷한 어떤 경제 수준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여기서 더 높여갈 여력은 안 될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을 때 이 탁 뜬 게 있죠. 인건비가. 그래서 그 효과도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후에 지금 경제 상태를 봤을 때도 그렇고 어 이후에 뭐 재정적으로 어떤 부양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최저임금으로 올리지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제조업 기반이고 원가 경쟁력이라는 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태리 이후로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한간비에서 인건비 비중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쿠팡이 그죠 118%고요. 홈플러스가 49%. 그만큼 쿠팡이 어떻게 보면 홈플러스보다 사람 더 쓴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홈플러스 보시게 되면 굉장히 지금 판관비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대신 홈플러스는 그죠 임차료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손해를 이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관비의 자체가 어떤 믹스가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제 요 인터넷 쿠팡 같은 기업은 어떻게 보면 소매업보다는 어 약간의 택배업에 더 가까운 모습이고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전통 소매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 다음 영상은 이제 이마트 그룹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리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소매업의 업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무점포 소매업이라고 보이시죠? 무점포 소매업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하고 그죠 백화점 이런 쪽은 거의 포화됐고요. 편의점도 이렇게 크게 치고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정체가 됐고 실질적으로 편의점의 어떤 파일을 쿠팡이 좀 뺏어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무점포가 거의 10%에서 20%로 올라왔고 백화점하고 대형마트를 합쳐도 네, 계속 거의 그대로죠. 지금 완전히 인터넷 시장에게는 밀린 상태고 전문 소매점이나 대리점 같은 경우가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화장품 대리점이라든지 컴퓨터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대리점들이 하던 그러니까 꼭 그 소매점에 가야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물건들이 인터넷에 그 사업자들이 가상의 숍을 열어가지고 택배로 붙이거나 퀵으로 붙여져 버리니까 그 파이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 마트의 수요는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시키는 물건이 따로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터넷으로 사는 물건이 따로 있었고, 우리가 그냥 마트 가서 사는 물건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 그 시장을 쿠팡하고 이런 친구들이 잠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지금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저번에 우리가 동부제철 DCF를 또 했었는데 쿠팡의 일반적인 DCF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쿠팡이 일단 매출 증가율을 우리가 한 62% 정도로 잡고요. 매출 총이익률은 계속 높아지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한 15% 정도로 잡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은 매출에 일단 연동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잡냐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최저임금 많이 오르지 않을 예정이고요. 또 어차피 물건이 많이 팔리면 피킹도 많고 포장도 많고 로켓 배송이라는 게 그렇죠. 결국 내가 물건을 빼서 그걸 포장해서 송장을 붙이는 게 다 나의 몫이기 때문에 쿠팡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매출 연동된 판관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쿠팡이 계속 60%씩 매출을 늘려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전체 소음의 27%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인터넷 쇼핑이 43%를 차지하게 돼요. 그게 2025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가면 이렇게 전체 소매업을 그냥 넘어버려요. 2028년에 60%씩 계속 성장하면 전체 소매업을 넘어버리고요. 인터넷 소매업은 10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 상으로 계속 우리가 끌고 가버리면, 트렌드가 계속 이어진다고 그냥 가정을 해버리면 쿠팡이 우리나라 전체 소매업의 시장을 넘어버리는 게 되니까 2025년에서 일단 추정을 끊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고요. 요 2025년이 돼서 다시 6년의 미래 추정 수익을 돌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쿠팡이 성장률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정도의 성장은 안 될 것이다. 2025년 이후에는. 그러면 그때는 그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요까지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쿠팡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본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계속 60%씩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픽스됐죠. 왜냐하면 내가 매출 총이익률하고 판관비 비율을 픽스를 해놨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1% 정도만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현금 흐름이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도출이 되고요. 쿠팡이 지금 주식수가 몇 주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현금을 다 더해서 여기 이제 쿠팡이 자본 납입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 납입금.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쿠팡에 야 너희들 열심히 하고 이게 입금해 준 부분이 이렇게 있죠. 그죠? 요걸 더해서 요거 싹 다 더해가지고 지금 쿠팡이 창출해낸 현금 총액으로 나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 사장님 넣은 거에 마이너스 64%가 나오고요. 그게 이제 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정식적인 어떤 밸류는 뭐 PER 6 정도, PBR 0.4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때려서 하기에는 제가 그런 걸 하려고 영상을 찍은 건 아니죠. 자, 쿠팡이 지금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로켓 배송이고요. 로켓 배송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이거 다 합쳐도 지금 수수료율 7%밖에 안 되잖아요. 네이버 쇼핑 연동 그리고 뭐 네이버 포인트로 해도 7%고 여기도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 또 요 친구들을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요거 지금 5조 원에 내놨는데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이 회사를 지금 유한회사, 사모 유한회사로 전환해서 공시를 통해서도 정보가 열람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어, 이쪽 시장에 이 오픈마켓 시장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대리점 성격, 가상 대리점 성격의 이 성격이 있던 거지. 그 대형마트와 이런 친구들의 수요를 뺏어오지는 못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매출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낮고 또 어떻게 본다면 이 성장세도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저 그런 사업인데 이게 쿠팡이라든지 SSG닷컴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매력도를 잃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켓 배송이 활성화된다는 가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쿠팡이 로켓 배송을 하는 회사가 요 쿠팡 풀필먼츠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2019년 매출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9년에 700만 정도인데 쿠팡 풀필먼츠의 매출이 58만 4천이거든요. 그러면 한 지금 쿠팡 매출에서 한 8%? 그 정도가 쿠팡 풀필먼츠로 들어가고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과감하게 잡아서 쿠팡이 지금 로켓 배송을 굉장히 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모든 매출에 여기는 지금 20%를 잡았고요. 제가 20%, 25%, 30%, 35%, 40%, 45% 이렇게 쿠팡 매출에 많은 부분이 점점 늘어난다. 이 로켓 배송의 비중이 늘어난다고 제가 가정을 첫 번째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서 어 그렇게 되면서 이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 있죠.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은 늘어나게 되죠. 쿠팡이 자체적으로 로켓 배송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판관비 비율은 높아지니까 판관비 비율을 조금 이제 20%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 어떤 이슈는 바로 요, 요 친구인데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전환하면서 많은 이제 셀러들에게 쿠팡이 로켓 배송 수수료를 30%를 기본으로 깔고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증가한 영업이익이 10%니까 실질적으로 쿠팡이 어,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서 그죠 하는 이 매출액이 한 영업이 한 10% 정도 남는다 이렇게 보고 그 수익률도 그죠 점점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해서 즉 쿠팡 로켓 배송이 양도 늘어나고 이전에 쿠팡이 그랬던 것처럼 양도 늘어나고 수익성도 개선될 거라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거고요.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일단 그 점은 그냥 매출에 연동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즉, 요 가정은 또 뭐냐면 어쨌든 증가하긴 하겠지만 100개를 피킹하는 거랑 1000개를 피킹하는 거랑 물론 인건비는 더 들겠지만 그게 10배는 아니겠다라는 가정이고 그 쿠팡 풀필먼트에 필요한 어떤 이 판관비는 이미 로켓 배송을 하는 쿠팡 입장에서 이미 2014년에 시작할 때 매출 증가율 이상의 이 인건비에 대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자에 이미 녹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후에는 매출에 연동만 시켜서 계산을 했더니 6년 납입을 했을 때 수익률이 16%가 나오고 PBR이 한 1.4 정도 나옵니다. 지금 아까 일반적 시나리오에서는 0.4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우리가 쿠팡이 로켓 배송이 그죠 성공하더라도 그다지 엄청난 수익은 못 거둬들입니다. 이 12년을 이렇게 표현한 요 그래프 요거는 실질적으로 12년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 이 소매 시장의 4배를 그냥 먹어버리고 이 인터넷 시장도 지금 현재 규모의 거의 뭐 5배가 된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말이 안 되는 가정이고요. 6년 정도의 현금 흐름은 딱 네, 이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쿠팡이 그래서 지금 제가 분석했던 나쁜 점들을 많이 이제 약점들을 많이 바꾸려고 첫 번째는 이제 쿠팡 이츠라든지 그죠? 쿠팡 이츠라든지 쿠팡 OTT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매출을 다변화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아마존이 했던 거죠. 아마존이 AWS를 가지고 요거를 캐시카우로 만들어서 요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다시 이제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뭐 아마존 풀필먼트 이거를 지원을 했죠. 아마존 프라임 에어 이런 것도 지원을 했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바로
그죠? 두 번째는 과도한 인건비입니다. 과도한 인건비. 네, 과도한 인건비를 알고 있죠. 그래서 요즘 쿠팡에서 쿠팡 친구도 많이 뽑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용역 수수료 지급하는 거 굉장히 다르죠. 옛날에는 쿠팡에서 쿠팡 플렉스 같은 것도 굉장히 단가를 많이 줬는데, 요새는 그냥 뭐 무조건 걔나 뭐 800원 뭐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쿠팡 이츠 같은 것도 지금 수수료를 제가 한번 체킹을 해보니까 많이 떨어지고 지금 2,900원까지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도한 인건비도 줄여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죠, 로켓 배송. 로켓 배송에 집중하는 거예요. 로켓 배송에 집중을 하는데 특히 어느 쪽에 집중을 하냐? 특히 어느 쪽에 집중을 하냐? 바로 네, 신선 쪽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선이 굉장히 마진율이 좋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도매 시장 거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가락시장, 도매, 뭐 이런 도매 시장, 도매업자 통해서 하면 가격이 완전 들쭉날쭉 난리가 나기 때문에 요 도매 시장에서 내가 직매입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괜찮은 그게 있다라는 거를 기회를 좀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쿠팡이. 그래서 신선 쪽을 좀 더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낮은 매출 이익률, 낮은 매출 총 이익률, 요것이 일단 개선이 될 거고, 매출 증가율은 좋아요. 그리고 판관비도 줄어들죠. 인건비랑 지급 수수료가 줄어드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 쿠팡이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지금 이렇게 제가 제시한 것보다 단기간엔 더 빨리 지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쿠팡이 돈을 아끼는 모습이 어,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행동할 정도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장을 한다면 뭐 PBR 1.4가 아니고 PER 뭐 한 10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제시한 이 DCF 모델이 얼마나 긍정적이냐면, 이게 한때 이마트가 한 30만 원 정도 갔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정도입니다. 그냥 이마트처럼 쭉 간다고 이 쭉 간다고 쿠팡을 가정한 게 어느 정도냐면 바로 예, 이마트 주가가 한때 30만 원 선까지 갔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긍정적으로 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쿠팡을 긍정적으로 봐줬을 때, 네, 수익이 지금 이 정도 난다. 한 수익이 4조 정도 난다. 그죠? 6년 동안 현금 흐름이 4조 동안 나고, 일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현금 흐름이 뭐 한 2조 정도 난다.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을 때 2조 정도 나는 거고, 쿠팡의 로켓 배송까지 완전히 활성화되면 한 4조 정도 나는데, 그게 우리 소프트뱅크가 넣은 자금의 한 16% 정도 수익을 본 거고, 이 친구는 그냥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상장을 하더라도 마이너스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소프트뱅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이제 일본계 분인데 미국에 가셨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알리바바를 투자를 굉장히 크게 해서 한 돈으로 했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투자한 회사 중에 위워크 완전히 깔아 먹었고요. 우버 같은 경우도 뭐 큰 수익을 못 봤고요. 와이어 카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투자를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닥스 30까지 올라갔다가 그죠? 닥스 30 지수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대표가 뭐 돈을 필리핀 카지노에 숨겨놨다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파이낸스 타임즈에 걸려가지고 네, 대표 상장 폐지하고 대표 감옥 갔고요. 암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가 됐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거 말고도 자잘하게 망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손정희가 어쨌든 현금은 그죠 있으니까 뭐 나스닥 콜옵션 같은 거 막 사가지고 2020년 신년쯤에 갑자기 뭐 소프트뱅크가 뭐 나스닥 콜옵션 사가지고 빅 웨일이다라는 말이 생겨가지고 한번 크게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하고 소프트뱅크라는 회사 두 개가 있는데, 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다 사우디 돈인데, 지금 사우디가 100만 배럴 가량 하루에 일 100만 배럴 가량 감산도 하고, 기름값 자체가 그다지 사우디가 막 부자가 될 정도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사우디도 기름에서 어쨌든 빠져나오기 위해서 사우디 아람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까 쿠팡에서의 이 납입자본금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납입자본금 그다지 증가하고 있지가 않죠. 이제 이렇게 갔다가 한번 쉬고
이제 크게 막 증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죠. 즉 이제 소프트뱅크도 이 쿠팡의 상장이나 엑시트를 고려하는 이유가 바로 어느 정도 좀 돈이 떨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에게 더 이상 규모가 커질 시간은 별로 안 남았어요. 즉 수익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알아보셨다시피 과도한 인건비 그리고 매출 총익률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약점이고요. 좀 위태롭다고 봅니다만 시간이 조금 더 생기고 로켓 배송 자체가 더 광범위하게 퍼지고 쿠팡이 인건비를 늘리지 않으면서 그럴 능력이 된다면 쿠팡이 나스닥 상장할 방법도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같이 AWS라는 어떤 캐시카우가 없죠. 아마존 같이 이 캐시카우가 없는 점은 굉장한 약점이고, 또 이 미국 소매업에 비해서 한국 소매업은 워낙에 동네에 편의점도 많고 마트도 많고요. 뭐 SSM도 있고 뭐 너무 다양한 마트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연 마진이 많이 남는가, 또 이렇게 네 그다지 규모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죠. 이제 인구도 줄기 때문에 과연 이 인터넷 배송이 과연 될 것인가? 그리고 SSG닷컴 같이 기존의 온 오프라인 몰을 통합해서 들어오는 이 친구들하고 과연 경쟁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은 굉장히 의문이 남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쿠팡은 소프트뱅크가 어려워지면 같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좀 높은 최저임금 때문에 단기적인 턴어라운드는 좀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